사람은 어떻게 나눴어요? 북한기, 항공기, 그다음에 잠복기, 남극기, 형식기, 잠복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고개를 막 흔들면서 못 찾아요. 엄마.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저는 아이를 제 입으로 못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뭔가를 막 찾아서 저 꼭지를 놔뒀습니다. 그 민주 그분이 그걸 따라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뭘 먹냐면 보리차 먹고 아이가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에너지는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기 때문에 구강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젖을 빨고 먹고 하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엄마가 젖을 배고플 때 울고 있을 때 주면 엄마를 신뢰를 하게 돼요. 근데 배고프다고 울어도 젖도 안 주고 또 내 기저귀가 젖었어요. 엄마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울어요. 근데 엄마가 안 갈아준다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나이 들어서 그걸 행동을 못하면 과식을 한다든가 흡연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프로이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시다 보면 이 프로이드 학설이 여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양성주의인데 왜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빠는 행위는 단순히 영양 섭취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엄마로 심리적 안정감.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이렇게 안고 할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는데 저부터도 젖을 몰면요 소젖 먹이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잘하는 선생님. 우유 하신 분들은 참 잘한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지나면 항문기가 몇 살부터예요? 1살부터 3살까지. 이때 그 에너지는 어디가 있어요? 항문에가 있어요. 이때는 아이가 배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배변 훈련을 아주 깔끔하게 시키면 아이도 나중에 자기 통제적인 성격이 돼서 자기 통제가 좋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때는 그 배설을 잘 못하는 걸 가지고 막 때리다 보면 아이들이 그 엄마가 때리는 걸 이해해가지고 지저분하고 충동적인 성격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소변, 대변 가린 거를 너무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없대요. 조금은 느슨하게 해줘야지 강제적으로 하면 아이가 문제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엄격하게 배변을 하려면 어떻게 아이들이 완벽하게 또 이렇게 완벽주의자가 1번 좋다, 2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완벽하려고 하면 누가 힘들까요? 본인이 힘들고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안성 자체로 약간 감사하면서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때는 남건기가 지나고 나면 3세에서 6세까지는 아이들의 그 에너지가 어디가 있어요? 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누굴 좋아하냐면 누굴 좋아할까요? 아들은 엄마를 좋아하고 딸은 아빠를 좋아하면서 딸은 엄마를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아들은 아빠를 나의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해가지고 남아가 아버지를 경쟁자로 생각한다든가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여가 엄마를 경쟁자 사랑하는 사람 내가 누구냐면 딸은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경제응답을 생각한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되면서 아이들이 성 정체성, 내가 남성이구나 여성이구나 알게 되는 성 정체성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는데, 아까 우리 그 김태현 총장님께서도 아이덴티티라고 했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그 아침에 강의하시라고 고생하신 남 교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요 여기 이사기도 하고요, 또요. 네. 남성이고 또 집에서는 가장이고 여기 와서는 이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우리 선생님은 정체성이 어떻게 되죠? 제가 많이 많이요? 본인의 정체성이 많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시기가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혼란이 스러울 때가 있어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계에서는 성적 에너지가 없어요. 여기는 잠복계 있다고 그럽니다. 이때는 동성한테 관심 있고 배우는 곳에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규칙을 지키고 친구도 이성 친구보다 동성 친구를 좋아하는 시기가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어떤 생식기 사춘기가 옵니다. 이때 사춘기 때 정체감의 혼란이라고 그러죠. 나는 과연 누군가.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폭풍노도의 시기가 어느 때예요?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 때 방황을 해보신 분 혹시? 남성들이 방황을 많이 하죠. 여성들은 그냥 별로 그냥 정체성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남자들이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을 해가지고 가끔 여기 계신 분은 알겠지만 꼰대를 한다든가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성적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성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실을 능력이 생기는 시기가 생식기, 사춘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보시면서 지금 프로이드는 분명히 이렇게 나눴는데, 프로이드가 지금에 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프로이드 뭘 지탄하고 싶을까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프로이드의 지탄을 하고 싶다면 부정적으로 그랬다면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요즘 양성평등의 시기에서 여기는 남성만 그려놨지 여성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한 달에 4번이에요, 토요일. 성경에서도 그렇다고 그러죠. 여기 그 프로이드가 여성은 안 했고요. 꼭 부정적으로 보는 꼭 에너지가 성적에만 있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 반대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생물학적인 거, 환경적인 걸 1번 고려했다, 2번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론적인 걸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심리성적 발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보시면 프로이드, 그다음에 에릭슨, 아둘러, 융은 정신역동이론을 해가지고 생태학적인, 환경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학자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이 학자들만 쭉 가르쳐 주니까 이 학자가 도대체 뭐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이거를 분리해서 수업을 하면 선생님들 머리에 잘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프로이드는 성격 형성이
환경이라든가 교육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안 일어난다고 그리고 단지 신체 특정 부위 입이라든가 구강기라든가 남근기 생식기에 집중된다고 하는 생물학적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프로이드가 얘기해요. 그래서 생물학적 변화와 요거는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여태까지 배운 거를 핵심을 정리해서 선생님들 머릿속에 콕콕 심어주려고 써놓은 건데 우리 생물학적 변화의 핵심 개념. 리비도의 발달.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로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되며 심리적 발달을 이끈다. 이 구강기에는 입이 주요 만족 부위, 젖발기, 손가락발기 등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와 신체 변화. 각 단계는 생물학적 변화, 신체 기능의 발달에 따라 욕구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이 항문기에는 배변 조절 능력이 생기며 자율성과 통제 욕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이 생소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리비도는 뭐라고요?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네, 성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생물학적 변화의 핵심 개념. 본능적 욕구와 행동 동기. 인간의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유전적 본능, 성욕, 공격성 등에 동기화된다. 환경은 이를 조절할 수 있지만 본능 자체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졌다고 보는 것. 원초화의 생물학적 기반. 원초화는 생물학적 충동의 저장소로서 쾌락,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는 반사 행동, 본능적 반응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현실과는 무관하게 작동한다. 네, 그래서 본능의 욕구와 행동 동기는 유전적 본능, 뭐에 성욕이라든가 공격성에서 동기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구강기에 리비도가 어디 있다고요? 입에 있습니다. 입을 빨고 먹고 그러면서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요때는 아이가 젖을 빨면서 부모와 애착 관계 또 신뢰도를 형성하게 되고 내가 울 때 우리 엄마가 젖을 잘 주면 참 우리 엄마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큰 걸 쌌는데도 안 해준다 그러면 아이가 불신을 하게 된다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1세에서 요거는 3세까지는 어디가 있어요? 항문기에 가 있습니다. 아이가 배변 조절 능력을 키우면서 자율성 대 통제감을 느끼기도 하고 너무 통제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완벽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주위 사람이라든가 자기가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남근기 해가지고 여기에는 3세에서 6세인데 그 아이의 성 정체성, 내가 이제 남자라는 거.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꼬맹이들이 나와가지고 보여줍니다. 남자가 딱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있어.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쵸? 고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울면서 들어가지고 엄마, 철수는 뭐가 고추가 있는데 나는 없어. 엄마 왜 슬퍼? 그랬더니 얘야 가가지고 너가 얘기해. 나는 너 같은 애 12날 수 있다. 무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근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냐면 잠복기. 이때는 남성이 남성, 여성은 여성 이렇게 동성끼리 사귀고 협력하고 놀고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때 아이들하고 협력하면서 뭐가 발달돼요? 사회성이 발달돼요.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얼마 전에 일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이들이 그 인간극장에서 나왔는데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만 키운대요. 어린이집도 안 가고 초등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보내고. 그래서 물론 목사님 자녀라서 많은 사람들하고 사귈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뭐가 발생됐을까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사귀면서 거기서 양보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배우는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셔요? 예. 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애들이 목사님만 키우고 있대요. 학교도 안 보내고. 사회성이 중요하죠. 네? 학교를 보내가지고 사회성을 길러야지. 그렇죠. 예, 그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 강아지 같은 경우도요. 이 사람 손을 안 닿다고 그랬죠? 야생적인 강아지는 사람이 오면 도망가는데 사람이 사랑을 받아보는 강아지들은 사람이 오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있는다고 이렇게 친해본 사람들이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그 관심이 성적 관심이 없다가 이제 사춘기 되면서 관심이 있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적으로 성숙한 관계라고 하는데 여성은 빼놔가지고 여성주의 학자들이 굉장히 프로이드를 불만을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에 가뜩이나 양성평등 시대다 보니 이 학자가 조금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고전적이지만 그 정신과 의사들은 이 프로이드의 학설을 받아들여가지고 환자들이 오면은 일단 과거를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잠재적으로 어떤 트라우마가 있나 해서 끄집어내면서 그거를 치료하는 프로이드 학설, 고전주의 학설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람의 불안이 있는데 학문적으로 신경직적 불안, 의욕적 불안, 현실적 불안이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 불안은 닥쳐올 무언가에 대한 안정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불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안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 불안을 해가지고 길을 건너려는데 차가 빠르게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머, 차가 오고 있어. 나 다치면 안 돼. 순간으로 불안한 것이 현실적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참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그죠? 길을 건너 차가 빠르게 와요. 그러면 내가 가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 들어올 때 문이 순간으로 잠겨져 있었어요. 이 번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에 알던 번호도 안 먹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안 가르쳐주면 우린 다 못 들어오게 될 때 순간으로 불안하더라고요. 왜 수업하려고 사진도 못 찍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못 들어가면 사진도 못 찍어 온 게 억울하잖아요. 그쵸? 이게 뭐라 그래요? 현실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본능에는 어떤 게 있어요? 맞바닥 치고 싶죠. 그죠? 그거를 억제하려고 보다 보니 신경증적 불안. 내 내면에 그 쓴물이 나타날까봐 그것이 걱정인 게 뭐예요?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참 이것이 관리가 참 비교적 잘 되신 것 같아서 존경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에는 이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문 교수님 있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 불안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고 나서 어때요? 불안해요.
지나가다가 가방이 하나 있어요. 가방 주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내가 주웠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을 느꼈죠. 이게 뭐예요? 도덕적 불안이었어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쉽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방어 기제라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방어 기제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이제 불안이라든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는데 여기 요것은 누가 얘기하게 되냐면 프로이드 딸이 누구예요? 안나 프로이드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방어 기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억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압. 내 속에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고자 하는 나의 본능이 있어요. 과거에 나 안 좋았던 일을 내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정신질환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 하냐면 그거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터뜨려고 났을 때 환기, 카타르시스, 정화가 되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이 건강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기억이라든가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끌어치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진짜 트라우마는 기억해야 못해요. 기억을 못하면서도 그 안에 내재 속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면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 과거를 끄집어내서 치료하는 것도 있는 것이 이 억압을 끌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어머 당신 암이다 그러면 어머 나 암이구나 믿어요? 안 믿어요. 부정합니다. 이 병원 가고 이 병원 가고 병원을 행진을 합니다. 근데도 똑같은 암이라고 하면 처음엔 난 아닐 거야 부정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와요? 네?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는 암이냐고. 나는 참 착하게 살고 그랬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안 산 이쁜 사람을 안 하고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이렇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나 3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갈 때까지만 살고 죽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 타협을 해요. 타협. 하나님이니까 타협을 한다든가 보이지 않는 실에다가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협을 하고 나서 그 단계가 우울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냥 살다 가야지. 퀴블러라는 학자가 이렇게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수님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퀴블러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단계 부적입니다. 심각한 암이라는 걸 받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부정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혼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나오다가 강아지가 지나가니 강아지를 탁 치면서 아우 얘가 나를 귀찮게 해가 신발도 못 신게 강아지한테 정가를 거죠. 자기가 여기서 한강에서 밥 먹고 어디 가서 종로 가서 버프리하는 거죠. 요걸 뭐라고? 투사. 그 다음에 반동 현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어머니가 예전에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하면 관계 개선이 됩니까? 했더니 상담사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부터 매일 찹쌀떡을 해가지고 한 접시씩 시어머니를 드려라.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그거 먹고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고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해야 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시어머니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매일 찰떡을 좋아하는 찰떡을 해다 보니까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미혼자식 뭐 하나 주는 거예요? 떡 하나 더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실제 저 사람이 미흡지만 말은 어떻게 해요? 좋은 얘기하는 경우죠. 속에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반도현상이고요. 합리화는 내가 직장에서 내가 그만둔 거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 합리화시키는 거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 나는 저기 이렇게 못생기게 참 좋아. 왜 그러냐면 누가 이제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좋아. 자체가 무기가 되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상이 계속 주어지면 퇴행, 뒤로 가는 거죠. 아이들이 5살인데, 아이가 5살인데 엄마가 아이를 또 낳았어요. 그럼 엄마는 큰아들보다 새로 태어난 아이한테 정이 가면서 어쨌든 잘하잖아, 애기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여요? 대변을 가릴 때 내가 못 가린다든가 쉬를 싼다든가 아주 애기 같은 행동을 하는 게 퇴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고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그 상태에서 머무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누구라고는 못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잘하다가 그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착이 됐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 못해 고착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착, 머무르는 거죠. 더 성장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해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은 노화 과정도 성장이라고 본다고 학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냐면 맨날 싸움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문제합니다. 학교에서도 문제, 집에서도 문제한데 이 아이가 그 공격성을 어디다가 풀어버려요? 권투 있잖아, 권투. 권투를 해가지고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되는 이게 승화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걸 승화됐다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충동을 표현해서 나중에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이런 것이 승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다 써먹어보세요. 아까 트라우마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기 어려울 때 부정,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 투사,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반동 형성,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가 있을 때 합리화, 실패나 실수를 정당화하고 싶을 때 퇴행, 스트레스가 클 때 어린 시절 행동으로 돌아가 승화, 공격성이나 성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 예. 이런 것들이 어떤 때 문제가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우리 방어 기제와 건강하지 않은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한 방어 기제는 현실을 갖다가 인정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물론 공고사직을 받았지만 그래 내가 좀 능력이 없고 내가 태만했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다른 직장에 더 잘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감정을 조절하면서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건 건강한 방어 기제지만 매일 그걸 갖다가 아주 당연하게 여기 와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둔 건 내가 사업하다가 그만둔 건 또 직장 다니려 이거 계속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걸 인정하면서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방어 기제는
왜곡해버리는 거죠. 진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감정을 억압하면서 나중에 뭐로 남을까요? 감정을 억압하다 보면 트라우마인데 내가 왜 트라우마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공격성이 발로하게 됩니다. 근데 나도 몰라요. 그럴 때 어디 가야 돼요? 정신과 가서 내 내면의 그 트라우마 보이지 않는 것을 끄집어내서 치료하면 괜찮아요. 요즘에 그 정신과 오는 사람들이 열에 서너 명은 됩니다. 잠을 못 자서도 정신과를 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도 정신과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대인들은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건강한 방어 기제는 승화, 나의 공격성을 꽃두섯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가 또 유머를 한다든가 이타주가 뭐죠? 마음을 보자 하는 마음을 이타주라고 하고요. 여기서 예상은 제가 써놓고도 예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본 거고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방어 기제는 억압을 한다든가 부정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부정, 암인데 계속 부정한들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부정. 남편 죽었는데 우리 남편 죽지 않았어. 예, 계속 해봤자 남편 죽은 사람. 예, 이렇게 부정하면 안 돼. 투사, 남한테 돌린다든가. 남한테 돌리는 거 많죠. 예, 자기가 해놓고도 너 탓이야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예,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도 굉장히 부드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뒤돌아가는 거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왜 지금 선생님 아직 얼마까지? 저 언제까지요? 뭐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예. 선생님이 하고 오늘 끝나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한 방어 기제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요. 또 성숙하게 대처하게 되고 건강하지 않은 방어 기제는 감정이 누적됩니다. 관계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싸움의 도리가 그 작은 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누적된 것이 작은 것을 위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진짜 부부간에 싸우는 게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보다 부부간에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이 누적된 감정이 그것으로 인해 터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방어 기제고요. 또 건강한 방어 기제는 일시적으로 사용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방어 기제는 반복적인 그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고착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선생님도 30분만 하셔야죠. 네, 5시 끝나면 됐죠. 괜찮죠? 네. 오늘은 오늘이 저것 때문에 요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